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2014년 5월 19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범행의 잔혹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당시 24살이었던 장재진. 그는 2016년 2월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된 임도빈 병장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슨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장재진은 1990년 3월 4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평범하게 성장했죠.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만만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힘없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상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진학했어요. 학업 성적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외 활동이 활발했죠. 2014년 1월 권 씨가 대학교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권 씨는 당시 19살로 대학교 신입생이었고 장재진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권 씨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같은 해 2월 14일부터 교제를 시작했죠. 하지만 장재진의 폭력적인 성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재진과 권 씨는 연인이 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심각한 갈등에 휩싸였어요. 그는 사귀는 동안 권 씨에게 지나치게 집착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지요. 2014년 4월 2일 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첫 폭행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재진이 권 씨의 친구에게 권 씨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권 씨가 이를 따졌어요. 왜 내 친구에게 내 험담을 했느냐 라고 항의하는 권 씨의 말에 그는 도리어 화를 내며 그녀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죠. 충격을 받은 권 씨는 이때 결별을 결심했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월 7일 장재진은 권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권 씨를 발견했고 대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하지만 권 씨가 이를 거부하자 장재진은 이번에는 그녀의 뺨을 무려 15차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권 씨를 억지로 자취방으로 끌고 가 다시 폭행을 이어갔고 권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요. 이 폭행은 권 씨의 선후배들이 장재진의 자취방을 찾아오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권 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놨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죠. 며칠 뒤 권 씨 부모는 경상북도 상주에 거주하는 장재진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권 씨 부모는 우리 딸에게 이렇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장재진의 부모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에 그의 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사과하며 장재진을 호되게 꾸짖고 휴학까지 시키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장재진은 학교를 쉬게 됐고 총동아리 연합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폭력 행위가 초래한 결과였지만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권 씨와 그녀의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휴학 이후 장재진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자취방에 틀어박힌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죠. 그는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난 모든 걸 잃었어. 이건 다 권 씨 때문이야. 걔랑 걔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의 왜곡된 분노는 결국 증오로 변했고 이 증오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장재진의 마음속에
복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5월 10일 장재진은 권 씨와 그녀의 가족에게 품었던 분노를 더는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날 그는 직접 권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권 씨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권 씨 부모는 또 한 번 장재진의 부모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고 이 모든 상황은 장재진에게 다시 한번 자존심 상하는 사건으로 남았죠. 이때부터 그는 복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장재진은 철저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며 그 실행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피해자들에게 의심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죠. 결국 그는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배관 소리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집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공구함과 몽키 스패너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해 도중 피해자들이 피를 흘릴 것을 염두에 두고 피를 응고시키기 위해서 대형 밀가루 봉투를 구입했죠. 게다가 자신의 옷에 피가 튈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옷과 신발을 챙겼고 만일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날 경우를 대비해 붕대와 소독약까지 준비합니다. 더불어 그는 피해자들을 공격할 도구로 부엌칼과 가도, 둔기로 쓸 망치 등을 공구함에 담았어요. 이러한 준비물은 단순한 살인의 충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계산된 범행의 증거였죠.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의 치밀한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였는데요. 장재진은 작은 수첩을 준비해 권 씨의 집에 들어갈 때 사용할 대사를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N 아파트 보일러 점검, 화장실 배수관 점검, 사인 받기. 심지어 다른 집들의 호수와 함께 권 씨의 집 호수를 적어둬서 실제 배관공으로 보이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는 대화를 시작하는 대사로 배관 점검 나왔습니다. 거절할 경우 할 말로 수리 점검이 의무라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내용도 꼼꼼히 적혀 있었죠. 이렇게 장재진은 배관공으로 위장해 권 씨의 부모를 살해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준비를 하면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2014년 5월 19일 오후 5시 30분 장재진은 앞서 준비한 모든 물건을 공구함에 담고 권 씨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어둔 대사를 수차례 암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되새기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 그리고 비상계단에서까지 그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배관공으로 위장해 권 씨 부모에게 접근했습니다. 배관 점검 나왔습니다. 짧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권 씨의 부모는 실제로 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죠. 그는 집 내부를 둘러보면서 상황을 살핀 뒤 5분 후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외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마음을 정리한 그는 수첩에 적어둔 대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50분 뒤인 오후 6시 20분에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배관을 살피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권 씨의 어머니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화장실로 유인했죠. 그리고 화장실로 온 권 씨의 어머니, 장재진의 끔찍한 범행이 시작됩니다. 장재진은 준비해온 검은색 스프레이 라카를 이 씨의 얼굴에 뿌렸어요. 라카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된 이 씨는 공포에 휩싸였고 그는 그녀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제압했죠. 이어서 그는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이 씨를 여러 차례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비명을 지르자 그는 곧바로 둔기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어요. 잔인한 폭행은 계속됐고 결국 이 씨는 안방 화장실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권 씨의 아버지가 화장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끔찍하게 살해된 장면을 목격했고 곧바로 목발을 집으며 현관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재진은 그를 끝까지 뒤쫓았어요. 현관 앞에서 따라잡은 그는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권 씨의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를 향해 부엌 칼로 흉부를 여러 차례 찔렀어요. 피로 물든 현관에서 권 씨의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자 장재진은 태연하게 그의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바닥의 피를 응고시키려는 목적이었죠. 이후 그는 이불로 시신을 덮은 뒤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며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와 권 씨 아버지를 살해한 시점은 2014년 5월 19일 오후 6시 30분경이었는데요. 권 씨의 어머니로 가장한 장재진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곧 성년의 날이다. 선물을 준비해뒀으니 집으로 빨리 와라라는 것이었죠. 권 씨를 유인하는 동안 장재진은 무려 6시간 동안 권 씨의 집에 머물렀어요. 살인이 처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집안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면서 태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여유롭게 주변을 정리하면서 다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권 씨가 귀가했을 때 그녀를 어떻게 통제할지,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완성할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밤 12시 30분경 권 씨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온 메시지를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관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게 됐죠. 아버지가 이불에 덮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란 권 씨가 비명을 지르자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재진이 나타났어요. 이후 그는 권 씨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방 안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절했으니 곧 괜찮아질 거다. 어머니는 묶어둔 상태로 안방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장재진은 권 씨를 안심시키는 척 하면서 새벽까지 무려 5시간 동안 그녀를 방 안에 감금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불이익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권 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을 강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협박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동아리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너와 너의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제 너도 내 고통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권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장재진은 망치를 들고 위협했어요. 그는 마치 권 씨의 어머니를 향해 휘두를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너희 어머니도 끝이다. 엄마가 이미 사망한 걸 몰랐던 권 씨는 공포에 질려 신고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새벽 6시경 권 씨는 부모님이 괜찮은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에 장재진은 안방 화장실로 데려가 이미 사망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죠. 권 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자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장재진에게 간청했죠. 아버지만이라도 살릴 수 있게 119에 신고하게 해달라. 내가 뭐든 하겠다. 그러면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옷을 벗으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으로 신고를 허락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장재진은 권 씨의 간절한 요청을 냉혹하게 악용합니다. 그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거실로 데려가 강제로 중간간했어요. 이후에도 장재진은 권 씨를 감금하며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위협했죠. 2014년 5월 20일 오전 9시경 8시간 동안 감금과 학대를 당한 권 씨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장재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기회는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마지막 선택으로 집 밖으로의 탈출을 결심했어요.
권 씨는 베란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4층 높이, 뛰어내린다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높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잃고 자신마저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어요. 그녀는 온몸을 떨며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섰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파트 화단에 추락하면서 오른팔과 골반, 양다리가 골절되고 뇌진탕까지 입는 심각한 중상을 당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비명을 지를 힘이 남아있었죠. 이때 아파트를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권 씨를 보호하면서 상황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극적으로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몸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권 씨의 결단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2014년 5월 20일 아침, 권 씨가 극적으로 탈출한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됩니다. 권 씨의 구조를 도왔던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아파트로 출동해 사건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장재진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려는 중이었죠. 그리고 자취방으로 가기 전 근처의 한 마트에 들렀습니다. 마트의 CCTV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던 그는 직원에게 손을 다쳤다며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상황에서도 그는 과도를 구매하면서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보였죠. 마트를 떠난 장재진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술 한잔 마시고 자수하려고 했다 라고 했지만 이는 단지 경찰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어요. 그는 술을 마시고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고 결국 이날 오후 1시경 경찰이 자취방에 들이닥쳐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장재진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한결같이 냉정했고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재진의 체포 이후 대한민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끔찍한 범죄의 전말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자아냈죠. 2014년 9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장재진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에 동의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장재진은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그는 그동안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던 반성문을 무려 67장이나 써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4월 9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민간인이 됐죠. 한편 장재진은 수감 중에도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권 씨는 4층에서 뛰어내린 충격으로 골반과 다리가 부러져서 112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했어요. 수차례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 역시 그녀의 삶을 짓눌렀죠. 특히 부모님을 잃은 상실감과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자책감은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그날의 기억이 매일 꿈에 나온다고 진술했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 역시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권 씨의 조부모님은 남은 생을 울분과 슬픔 속에 보내야 했고 주변 지인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는데요. 2015년 대법원이 장제진에게 사형을 확정하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죠. 한쪽에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사건이 증명했다 며 판결을 지지했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제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됐지만, 장제진 사건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오늘 전해드린 장제진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그 끝은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비극적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길 수 있는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삶을 빼앗겼고, 살아남은 권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예전에는 과학수사가 미흡했고 누명을 쓰는 일도 많았죠.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기술이 발전한 상황이라면,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형이 집행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악랄한 범죄자가 편하게 먹고 자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유가족들과 권 씨가 언젠가 아픔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